서양의 속담을 보십시오. 시간은 금이다. 개념으로 말합니다. 추상적이죠. 독일 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도덕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달랐습니다. 사물로 말했습니다. 이미지로 생존을 설계했죠. 밥상에서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20년간 NATO 리스크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진짜 생존 매뉴얼이 어디 있는지 말입니다. 옥스퍼드 세미나장에서 전율했습니다. 서울 학회장에서 눈물을 흘렸죠. 그 나라의 10글자가 제 이론을 박살냈습니다. 수천 년을 견딘 언어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세계가 경외한 그 나라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내 20년 커리어가 무너진 건 단 10초였습니다. 칠판에 적힌 10글자 때문이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나는 그때 비웃었습니다. 이게 학문이라니. 하지만 석 달 뒤 나는 그 문장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는 피터 맥케이 47세입니다. 캐나다 출신 국제 리스크 컨설턴트죠. 20년간 30개국 분쟁 지역을 누비며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 프로젝트, 중동 공급망 리스크 평가, 동유럽 안보 실사까지 거쳤죠. NATO 물류안보 태스크포스에서 5년, 캐나다 외교부 자문으로 3년을 보냈습니다. 제 보고서 한 장이 수십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 내가 고작 속담 따위에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9월이었습니다. 옥스퍼드 국제언어문화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초청받았죠. 강의 주제는 속담의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속담을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과학적 감정 언어라고 생각했죠. 증명할 수 없는 문장들이 왜 연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 강의 날 9월에 옥스퍼드는 차가웠습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죠. 나무 냄새가 오래된 건물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분필로 문장을 적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속으로 냉소했죠. 이게 언어학이라고. 농담거리로도 부족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죠. 이건 강대국 사이 약소국의 비유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학적으론 맞지만 언어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죠. 학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분석해보게, 맥케이. 그 말이 도전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도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논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속담 관련 자료를 샅샅이 뒤졌죠. 토론토대 데이터베이스, 런던 정경대 아카이브, 심지어 서울대 논문까지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데이터가 문장의 감정 밀도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고래와 새우. 단순한 동물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문장 속에 리듬이 있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3음절, 4음절로 딱 끊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입안에서 굴러가는 걸까요? 왜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걸까요? 제 이론으론 설명이 안 됐습니다. 20년 경력이 무색했죠. 연구 노트 한 구석에 적었습니다. 왜 이 말은 살아 움직이는가?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뒤집을 줄은. 다음 날 복도에서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죠. 어때, 속담이 보이나? 저는 답했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면 평생 못 보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마치 경고처럼 말입니다. 강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칠판에 그 문장이 지워지지 않았죠. 그날 밤 도서관 지하에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80개 논문을 읽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중국 속담, 영국 속담, 독일 속담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속담은 달랐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제 눈빛이 흔들렸죠.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연구 노트를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문장 자체였습니다. 10글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 짧은 문장이 20년 경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기 전문가였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리스크를 계산하는 게 제 일이었죠. 폭탄이 터진 현장에서도 침착했고 총성이 들리는 국경에서도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논문에도 데이터에도 없는 세계 말입니다. 그 세계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논문 80개를 읽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중국 속담, 영국 속담, 독일 속담까지 비교했죠. 하지만 한국 속담은 달랐습니다. 구체성의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서양 속담을 보십시오. 시간은 금이다. 개념으로 말합니다. 추상적이죠. 독일 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도덕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사물로 말합니다. 이미지가 선명했죠.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서양은 개념으로 말한다. 한국은 사물로 말한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봐보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문적 연구의 드라마라니.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틀었죠.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승진할 것 같아. 어머니가 웃으며 답했죠.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자막이 떴습니다.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영어 번역이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 되돌렸죠. 다시 들었습니다.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국물이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의미가 음식으로 표현됐습니다. 감정이 이미지화된 거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감각이었습니다.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언어는 데이터가 아니라 기억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한국 속담 리듬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삼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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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음절. 완벽한 대칭이었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사음절, 사음절, 삼음절. 규칙적인 호흡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입안에서 굴러갔습니다. 다시 읽었죠.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속담은 35음절 리듬으로 구성된다. 이건 암기를 위한 구조다. 리듬이 기억을 만든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속담이 왜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지 말입니다. 노래는 잊히지 않습니다. 리듬은 기억됩니다.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한국 속담은 노래입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군.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간 믿어온 이론이 흔들렸죠.
언어는 구조라고 배웠습니다. 문법, 통사, 의미론으로 설명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속담은 달랐습니다. 구조보다 리듬이 먼저였습니다. 의미보다 감각이 앞섰죠. 그날 밤 다시 드라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멈췄습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영어는 논리였습니다. 한국어는 이미지였죠. 티끌과 태산. 구체적인 사물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작은 먼지가 쌓여 산이 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연구 노트에 또 적었습니다. 한국 속담은 감정의 이미지화다. 추상을 구체로 바꾼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트는 메모로 가득 찼죠. 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논문 초안을 쓰려 했지만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게 뭔지 말입니다.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성보다 직관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데이터보다 감각이 앞섰죠. 이건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연구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존경. 단 2글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했습니다. 논문에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옥스퍼드의 가을밤은 추웠죠.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논리의 틈 사이로 한국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틈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한국 속담의 집단주의 문화를 다룬 논문을 읽었죠. 그중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처음엔 단순해 보였습니다. 예의에 관한 속담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논문을 계속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상호성의 철학이었습니다. 서양의 도덕을 생각해 보십시오. 칸트의 정언명령,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행동하라. 개인의 행위에 집중합니다. 나의 선택, 나의 책임이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관계의 순환을 말합니다. 내가 주면 돌아온다는 거죠.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서양의 도덕은 개인의 행위다. 한국의 도덕은 관계의 순환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관의 차이였죠. 다음 날 아침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서울국제한국학 학회 초청장이네. 자네도 가보게. 11월 중순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교수는 단호했습니다. 그 나라의 공기를 직접 느껴봐라.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단 한 문장을 적었죠. 이 말들은 살아있을까? 11월 14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웠지만 선명했죠. 택시를 타고 학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불빛처럼 반짝였죠. 학회장은 웅장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었습니다. 각국 학자들이 모여 있었죠. 첫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브라질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속담의 상호성 철학. 그가 말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건 개인 윤리가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맞았던 거죠. 다음은 인도 교수였습니다. 한국어 속담의 의문론적 특징.
그는 리듬 분석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3음절과 4음절의 반복입니다. 이건 암송을 위한 구조죠. 리듬이 기억을 만듭니다. 저도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석은 더 깊었죠. 프랑스 교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부엌에서 올라온 철학. 제목부터 강렬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속담의 70%가 일상에서 나왔습니다. 밥, 국, 반찬, 부엌 도구들이죠. 칸트는 서재에서 철학을 썼지만 한국은 부엌에서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치국부터 마신다. 밥상머리 교육. 손이 크다, 입이 짧다. 모두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철학이 있었죠.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브라질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맥케이 씨, 어떻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 속담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전쟁과 속담 마이너스 생존의 언어. 그는 한국 전쟁 시기를 다뤘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 속담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슬라이드에 사진이 떴습니다. 전쟁 피난민들의 모습이었죠. 흑백 사진 속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중함은 생존이었습니다. 속담은 매뉴얼이었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학회가 끝난 밤, 호텔 방에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죠. 적었습니다. 이건 언어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속담은 한국의 생존 알고리즘이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확신이었죠. 창밖 서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불타올랐습니다. 세계 학자들이 한국 속담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인도에서, 프랑스에서 말이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인지를. 저만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말을 통해 위기를 설계했다. 속담은 생존의 코드였다. 부엌에서 올라온 철학.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칸트가 아니라 할머니였습니다. 서재가 아니라 밥상이었죠. 저는 그날 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 이론이 한순간에 재구성됐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혜는 유명한 대학이 아니라 부엌에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학회 이틀째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속담의 번역 불가능성이었죠. 작은 세미나실에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독일 교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영어로는 empty vessels make the most noise입니다. 완벽한 번역이죠.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의미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뜻의 번역입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사라졌죠. 독일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언어의 목적은 의미 전달입니다. 이미지는 부차적이죠.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미지가 의미를 만듭니다. 빈수레와 텅 빈 그릇은 다릅니다. 일본 교수도 가세했죠. 수레는 움직입니다. 그릇은 정적이죠.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의실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저는 처음엔 냉소했습니다. 학자들이 왜 말장난으로 싸우는가? 하지만 듣다 보니 이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그렇다면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독일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프랑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면 DONT get ahead of yourself도 가능하죠. 일본 교수도 끼어들었습니다. 성급하게 굴지 말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모두 의미만 옮긴 번역이었죠. 그때 한국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뜻의 번역이지. 삶의 번역이 아닙니다. 삶의 번역. 그 단어가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한국 교수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김치국은 한국인의 밥상입니다. 아직 김치를 담그지도 않았는데 국물부터 마시려는 모습이죠. 이건 단순한 성급함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밥상의 순서입니다. 삶의 리듬이죠. 이걸 DONT get ahead of yourself로 옮기면 문화가 사라집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독일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김치국을 모릅니다. 의미만 전달하면 충분하죠. 한국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번역 불가능한 겁니다. 삶을 공유하지 않으면 언어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제 20년 이론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언어를 수학처럼 봤습니다. 어는 비로 변환 가능하다고 믿었죠. 문법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언어는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맥락이었죠.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왔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죠. 브라질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맥케이? 저는 답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언어가 이렇게 무겁다는 걸 처음 아는 겁니다. 언어가 무겁다.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세션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중국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문화적 코드로서의 속담. 그는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우물 안개구리.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한국은 시야를 강조하고, 중국은 경험을 강조하고, 일본은 겸손을 강조합니다. 같은 이미지,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언어는 문화의 축적이다. 번역이 불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삶의 기억이기 때문이다. 세션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 교수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맥케이 교수, 함께 저녁 드실래요? 우리는 학회장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정식 집이었죠. 밥상에 반찬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한국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죠. 김치를 집어먹으며 설명했습니다.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 이 밥상에서 나온 겁니다. 삶에서 태어난 언어죠. 저는 젓가락을 들고 김치를 먹었습니다. 매웠지만 깊은 맛이 있었죠. 속담은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배웠죠. 그래서 따뜻합니다. 따뜻하다.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적었습니다. 언어는 삶의 온도를 담는다. 번역은 의미를 옮기지만 온도는 옮기지 못한다. 창밖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불빛들이 하나씩 꺼졌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서양의 객관주의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말입니다.
언어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관과 객관이 뒤섞인 삶의 총체였죠. 그날 밤 언어가 벽이 아니라 심장이란 걸 배웠습니다. 그들은 단어로 감정을 저장했습니다. 김치국은 국물이 아니라 세계관이었습니다. 나는 언어를 해부했고 그들은 언어로 숨 쉬었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한국인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수연,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과정이었죠. 교수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학회장 근처 김치찌개집으로 갔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매웠지만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수연이 물었습니다. 어떤 속담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답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른 속담이 좋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거든요. 그녀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살아남는 법이었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할머니는 한국 전쟁을 겪으셨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할머니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늘 조심했기 때문이래요. 다리를 건널 때도 확인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확인하고, 사람을 믿을 때도 확인했대요. 그게 생존이었다고 하셨어요. 수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로 살아남았어요. 어머니한테 가르쳤죠. 어머니는 저한테 가르쳤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속담은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자였죠.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생존 코드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속담은 음성으로 전해지는 생존 알고리즘이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저에게 말로 삶을 물려주는 거죠. 말로 삶을 물려준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11월의 서울거리는 쌀쌀했죠. 낙엽이 바람에 스쳤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돌다리를 두들기는 건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신중함이에요. 그 미묘한 차이를 한국은 알고 있었어요. 신중함과 두려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양은 분석으로 안전을 찾았고, 한국은 속담으로 생존을 쌓았다는 걸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적었습니다. 속담은 가족의 언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손녀의 입으로 전해진다.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죠.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하지만 그건 논리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이미지였죠. 작은 먼지가 쌓여 산이 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서양은 교과서로 가르쳤습니다. 한국은 밥상에서 가르쳤죠. 할머니의 손, 어머니의 목소리, 딸의 기억. 그 연결고리가 속담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청자였죠. 수연의 이야기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전쟁통에서도 그 말을 잊지 않았다는 것. 어머니가 딸에게 그 말을 전했다는 것. 이건 단순한 문화 전승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연결이었죠. 노트에 또 적었습니다. 서양의 문장은 논리를 남기지만 한국의 속담은 사람을 남긴다. 창밖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을 겁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속담을 말하고 있겠죠. 저는 처음으로 언어가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데이터는 차가웠습니다. 논문은 건조했죠. 하지만 속담은 달랐습니다. 체온이 있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닫고 사람의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언어를 발견했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온 건 11월 셋째 주였습니다. 서울의 열기가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책상 앞에 앉자 모든 게 멈췄습니다.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80페이지 분량이었죠. 하지만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커서만 깜빡였습니다. 제목조차 정하지 못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여전히 백지였죠. 교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석하지 말고 이해하라. 하지만 이해를 어떻게 논문으로 쓴다는 겁니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안을 쓰기 시작했다가 지웠습니다. 3번, 4번, 5번.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죠. 논문 형식으로 쓰려니 차가웠습니다. 데이터로 정리하려니 생명이 없었죠. 서울에서 느꼈던 그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저는 모든 걸 지웠습니다. 80페이지 중 첫 줄도 제대로 못 쓴 겁니다. 노트에 단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언어는 사람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문적 무기력이 밀려왔죠.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못 쓰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논문 형식으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제가 느낀 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럼 뭐였나? 사람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으로 쓰게. 논문이 아니라 이야기로 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이 뭔가? 교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진리를 찾는 게 학문이네.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 열람실은 조용했죠.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한국 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죠. 응, 엄마. 응,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들렸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 엄마도 건강 챙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 단순한 문장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학생은 다시 책을 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문장 속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온기였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의 온기. 세대를 잇는 따뜻함. 그게 속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적었죠. 속담은 문법이 아니라 마음의 순환이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언어를 연구하면서 눈물을 흘린 건 말입니다. 20년간 저는 언어를 해부했습니다. 구조로 나누고 데이터로 분석했죠.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노트에 계속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한국 속담은 차가운 논리가 아니다. 따뜻한 기억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다. 어머니의 손길이다. 딸의 마음이다. 눈물이 노트 위에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졌죠. 저는 처음으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학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말입니다.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해로 쓴다. 분석이 아니라 공감으로. 데이터가 아니라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속담 너머의 나라 마이너스 한글에 담긴 생존의 좌표. 첫 문장이 나왔습니다. 나는 언어를 몰랐다. 두 번째 문장도 흘러나왔죠. 한국이 가르쳐 줬다.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썼습니다. 10페이지가 완성됐죠.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제 오만함을 인정하는 글이었고, 한국의 지혜를 존경하는 글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한국을 언어가 아닌 사람으로 봤다. 그날 밤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논문이 아니라 사람이 남았습니다. 언어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온기의 형태였습니다. 나는 이제 이해로 쓸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논문은 30페이지를 넘어섰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날은 국제정치학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브렉시트에 관한 토론이었죠. 영국과 유럽연합의 갈등을 다뤘습니다.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중간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생들이 답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실리를 챙겨야죠. 저는 듣다가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달려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브렉시트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아일랜드의 딜레마, 스코틀랜드의 고민, 작은 나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고래 싸움이었습니다. 새우등이 터지고 있었죠. 더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 속에서 주변국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그 사이 작은 나라들이 흔들렸죠. 남중국해도 똑같았습니다. 강대국의 이익 싸움. 약소국의 비명.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세계의 공식이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조선 말기. 청나라, 일본, 러시아의 각축장이었죠. 고래 싸움이었습니다. 새우등이 터졌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분단. 모두 고래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속담이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속담들이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외교사를 연구했죠. 19세기 말 조선은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균형 외교였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죠. 돌다리를 두들기는 전략이었습니다. 전쟁 후 재건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중하게, 조심스럽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지도였죠.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례를 찾았습니다. 베트남도 비슷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전략.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래 싸움의 법칙을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걸 속담으로 남겼죠. 말로 생존을 설계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10자의 문장이 한 나라를 구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20년간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30개국 분쟁 지역을 다녔죠.
리스크 보고서를 수백 건 썼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진짜 생존 전략이 뭔지 말입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건 격언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문서였죠. 한국은 전쟁터에서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속담을 빚었죠. 그리고 그 속담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속담은 리스크 매뉴얼보다 정밀했다. NATO 보고서보다 현실적이었다. 하버드 논문보다 실용적이었다. 제 모든 경력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로 위기를 넘어섰죠.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삶을 남겼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나라에게 말입니다. 존경한다, 한국.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속담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말로 생존했고 말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언어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방패였죠. 그리고 그 방패는 수천 년을 견뎠습니다. 새벽 4시 논문 50페이지를 넘어섰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학자가 아닌 증인이 되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년 이론이 재구성됐죠. 진짜 지혜는 유명한 대학이 아니라 부엌에 있었습니다. 진짜 전략은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라 할머니의 입에 있었습니다. 10자의 문장이 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저를 깨웠습니다. 12월 초 논문이 완성됐습니다. 80페이지였죠. 제목은 속담 너머의 나라 마이너스 한글에 담긴 생존의 좌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서였죠. 교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죠. 마지막 장을 덮고 말했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라 겸손이네. 좋은 글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세미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강당이었죠. 50명 정도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죠. 슬라이드 첫 장을 켰습니다.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장이 제 이론을 이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20년간 저는 언어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하려 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언어는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서양의 언어는 개인을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죠. 한국의 언어는 관계를 말했습니다. 칸트는 개인의 도덕을 논했지만 한국은 관계의 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또 넘겼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생존의 매뉴얼이죠. 한국 전쟁 속에서도 이 속담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신중함이 생존이었던 겁니다. 강당이 고요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왜냐하면 이건 언어가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밥상의 순서이고 가족의 기억이며 세대의 온기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제 얼굴만 남았죠. 속담은 문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죠. 한국은 말로 생존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저를 구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따뜻하게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죠. 노 교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좋은 연구였네. 그가 말했습니다. 학문이 아니라 겸손이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걸 배웠군. 뭡니까? 진리는 분석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이해에서 온다는 걸 말이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에 옥스퍼드는 추웠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떨어졌죠. 서울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들렸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건 언어가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사람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말로 삶을 이어왔다는 것, 속담으로 세대를 연결했다는 것.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했지만 한국은 말로 세상을 지켜냈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옥스퍼드의 겨울은 깊어갔죠. 하지만 제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속담은 죽은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는 언어를 배웠지만 결국 사람을 배운 셈이었습니다. 한국의 속담은 과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방향이었죠. 진짜 철학은 강의실이 아니라 할머니의 밥상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끝에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죠. 이게 제 인간적 기록이었습니다. 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기록이요. 창밖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아니, 착각이었죠. 여긴 옥스퍼드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한글이 있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 문장들이 제 안에 살아 숨 쉬었습니다. 저는 이제 속담처럼 살겠습니다. 신중하게, 따뜻하게, 사람답게요.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하던 저는 이제 말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한국이 가르쳐 줬습니다. 언어는 지식이 아니라 온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저를 구했습니다.